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오늘은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올해 주택 매매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적발돼서 집중 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한 해 부동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자금 출처 의심 사례들을 사람이 일일이 골라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에 의심 사례로 분류되는 케이스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금 출처 의심 사례로 추려지고 집중 조사까지 받게 되는지 이 내용하고, 집중 조사에서 적발된 케이스의 상당수가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자금을 차용으로 신고했던 케이스들인데, 이분들이 소명 자료를 제출할 때 정말 사소하지만 중요한 실수를 하나 해요. 어떤 실수를 해서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는지,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차용해서 흔히 하는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실수 한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먼저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본다면 한 해 부동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금 출처 의심 사례들을 일일이 사람이 골라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인력과 시스템을 병행하는데, 첫 번째가 국세청이 운영하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에요. 약자로 PCI라고 하는데,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고액 체납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2009년에 개발된 시스템이에요.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긴 하지만 일단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소득은 축적된 재산과 지출된 소비로 나뉘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상식적이죠. 여기서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말하고요. 재산은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회원권 같은 것, 소비는 해외 체류비나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이런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신고했을 때 소비가 커지면 재산이 줄어들고 재산이 커지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게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에요. 재산이 증가된 가액과 소비 총액을 합했을 때 그게 신고된 소득의 총액보다 크다면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한 것이 아닐까,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 안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일단 탈루 혐의 의심 사례로 분류되는 거죠. 이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금 출처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고되지 않은 소비도 있고 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나 자산 증가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시스템으로 먼저 걸러내고,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고 보이면 그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예요. 영문 약자로 CTR이라고 하는데, 은행을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금 거래했을 경우에 은행에서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료가 국세청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2006년에 처음 생긴 제도인데 당시에는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보고하도록 했어요. 이 액수가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현재는 1,000만 원 이상이면 보고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동일한 날에 동일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 여기에 해당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국세청까지 그 자료가 전달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서 오늘 500만 원을 출금하고 내일 500만 원을 또 출금하는 것은 괜찮아요. 보고 안 됩니다.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오전에 500만 원을 출금하고 오후에 500만 원을 출금한다면 같은 날 동일한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출금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보고돼요. 다른 케이스로 우리은행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국민은행에 가서 또 500만 원을 출금했다면 이건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 안 됩니다. 이걸 보고하는 주체는 해당 은행이에요. 해당 은행이 관련법에 의해서 스스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은행 것만 따지지 타 은행 것까지는 따지지 않아요. 지금 출금에 대해서만 예를 들었는데 이건 입금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을 일단 설명드렸는데,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불법 행위와 다운계약서 등을 조사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고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금 출처 조사의 대표적인 목적은 궁극적으로 편법 증여, 이 편법 증여 케이스를 적발하고 증여세를 추징하기 위함이에요.
방금 설명드린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적어놓는 자기 자금 내역을 살펴보면서 처음에 설명드린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면 실제로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는데 자기 자금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걸러진 사람들이 자금 출처 의심 사례로 판단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 자금 출처 의심 사례를 분류하는 세 번째 방법은 자금 조달 계획서상의 차입금란이에요. 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도 있지만 개인에게 빌릴 수도 있죠. 꼭 어디서만 빌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때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부부이거나 직계 좀비 속일 경우, 자, 부동산 구입 자금을 부모님에게 몰래 조금씩 받는 것은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과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국세청이 어느 정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놓고 부모님께 빌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처음부터 부모님께 빌린 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상황을 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명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차입이 아닌 증여로 간주되고 증여세를 부과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료 다시 볼게요. 자, 탈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입증해야 돼요. 탈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혐의가 다 마찬가지죠. 관련 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죠.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예외를 하나 두고 있어요. 바로 증여 추정이라는 거예요. 이 증여 추정에 해당되면 증여가 맞다는 것을 국세청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가 아니다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의심받는 사람에게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이때 납세자, 여기서는 자녀라고 할게요.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니까. 이 자녀가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과 작성한 차용증, 그리고 이자 명목으로 부모님께 매달 돈을 보낸대요.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차용증을 잘못 작성해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케이스가 요새 늘고 있어요. 자, 일단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빌린 금액이 얼마인지와 함께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자 납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매월 약정 내용대로 돈을 보내요. 사실 이건 증여인데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자 명목으로 보낸 돈은 일정 금액을 정해서 매월 용돈을 드린 거예요. 이걸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 주장하고 자녀가 이 차용증과 함께 매월 부모님께 돈을 보낸 통장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해요. 왜? 이 차용증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 있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실수하시는데 바로 상환 기일과 상환 방법, 이 내용이에요. 차용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가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거야? 상환 기일과 상환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3년 후에 일시불로 갚는 방법도 있고 은행처럼 3년 거치 후에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거나 또는 원금을 1년에 얼마씩 갚아 나가거나 이런 상환 방법들이 있겠죠. 두 번째가 그 동안에 어떤 대가를 어떻게 줄 거야? 이자 납부에 대한 부분이죠.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자식에게 일정 금액을 주면서 이게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차용증의 다른 내용은 다 잘 쓰시면서 상환 기일과 상환 방법을 생략해요. 애초부터 돌려받을 생각이 없는 돈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국세청에서 이 상환 기일과 상환 방법, 특히 상환 기일이 정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이걸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차용증은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증여 추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에 자금 출처 의심 사례로 분류되는 케이스들, 어떤 과정과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분류되는지 대표적인 방법을 봤고요. 부모 자식 간의 증여를 차형으로 주장하는 경우 어떤 케이스에서 국세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지, 차형증에서 어떤 부분들을 왜 실수하시는지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얘기했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케이스들,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돈을 넣고 뺄 때 어떤 경우는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국세청에 보고되고 어떤 경우는 보고되지 않는지, 이 부분을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